몰라서 네,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공유가 됐네요. 예. 자, 그럼 제가 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이제 먼저 이렇게 리퀴드 바이옵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바이오마커로 캔서를 조기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 사용하는 DNA 메틸레이션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리고 이 DNA 메틸레이션을 가지고 온코캐치 이 서비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리포트를 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퀴드 바이옵시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몸에 혈액 안에는 우리 몸에 떠다니는 매우 많은 정보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에이팝토시스 혹은 네크로시스 혹은 어떤 세포들이 분비하는 이런 DNA의 형태들을 혈액 내에서 흘러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집된 DNA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캔서라든지 디지즈라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시그널들을 골라 집어낼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 저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튜머 세포들이 생겼다가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튜머 세포들이 생길 경우, 면역 반응이 발견을 하게 되면 이런 튜머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없애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네크로시스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튜머 DNA들이 이제 혈액에 흘러나올 거고 깨지면서 세포가 깨지면서 튜머 DNA들이 혈액으로 흘러나올 거고 근데 이런 이제 나이가 들거나 어떤 질병이 더 강해지면서 암세포가 더 많아지면 이런 공격들이 더 많이 나질 것이고요. 그리고 암세포 자체로도 에포토시스들이 나타나면서 암세포 혹은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DNA 조각들이 DNA 조각도 있지만 어떤 프로테인 마커들도 떠다닐 것이고 이런 조각들이 결국에는 온 전체 혈액에 이렇게 다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tDNA나 아니면 엑소좀 형태의 DNA들이 결국에 혈액 안에 떠다니게 될 거고 저는 이 혈액을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ctDNA 혹은 튜머 서큘레이션 튜머 셀이라든지 엑소좀 형태의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시료들을 수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중에 저희는 ctDNA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tDNA는 결국에는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DNA 조각도 떠다닐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프래그먼텀 긴 DNA, 짧은 DNA 이런 형태의 DNA들이 떠다닐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DNA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DNA 조각들도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 이제 이런 그 혈액 내에 떠다니는 DNA를 가지고 이제 캔서의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캔서를 진단을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나 CT 혹은 이제 어떤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수집한 이제 조직들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암이 예상되는 부위를 직접 찍거나 그 암이 예상되는 부분에 이제 조직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스를 대고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채취하는 방향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혈액 안에 떠다니는 이런 캔서들이 이제 뿜어낸 이런 DNA들이 혈액 안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떠다니고 있는 혈액 안에 이제 DNA들을 분석하면 실제 그 그 CT나 엑스레이 없이도 어떤 조직 특이적인 이런 DNA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이런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실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뽑아낸 혈액 안에 있는 이런 ctDNA, 셀프리 DNA를 가지고 실제 뮤테이션 혹은 SNV, CNV 혹은 프래그멘톰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DNA 메틸레이션이 가장 이제 저희 쪽에서
캔서 디텍션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고, 실제 저희 마지막 결과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면, 캔서 시그널 오리진을 이제 밝힐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이제 저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나 어떤 수술적으로 조직을 직접 이제 끄집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혈액을 한번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DNA 메틸레이션 패턴을 봄으로 인해서 네 가지 조직, 유방암, 위암, 그리고 폐암, 그리고 대장암 이런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제 캔서의 시그널까지도 밝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지금까지 에피제네틱스에 대해서 이제 자세 많이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네틱스와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네틱스는 유전자 정보, 유전자 서열이 그냥 쌓여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 컴퓨터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쌓여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의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모여 있다면 에피제네틱스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런 유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제 정치라든지 다른 형태의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데이터에 있는 어떤 파일을 열 때, 워드 프로세서로 열지, 아니면 포토샵으로 열지, 아니면 동영상 프로그램을 열지, 데이터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커 중에 하나가 DNA 메틸레이션이고요. 그, 그 외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non-coding RNA, 여기 마이크로 RNA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에피제네틱스의 기능은 뭐냐? 결국에는 이 유전자를 여기서 이렇게 히스톤 부분을 크로마틴을 이렇게 오픈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서 유전자가 발현되게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히스톤을 꽝꽝 꽂고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느냐. 즉 유전자를 발현시키느냐 발현시키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에피제네틱스가 중요하냐면 실제로 지네틱스 상에서 나타나는 뮤테이션은 캔서나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게 될 확률이 최소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논문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DNA는 엄마와 아빠,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쪽 부모에서 두 개 다 이제 동일한 뮤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쪽에는 뮤테이션이 있고 한쪽에는 뮤테이션이 없는 상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염색체에서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고 평생 간다 그러면 그 뮤테이션에 이 사람은 유전자 서열에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평생 뭐 어떤 이게 발현되지 않고 캔서가 생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돌연변이가 된 이런 유전자에서 이런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 실제 뮤테이션 된 부분을 실제 발현을 억제할 수도 있고 발현을 이제 하게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전자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보다는 실제 에피제네틱 체인지가 우리의 실제 캔서나 질병이 일으키게 되는 주 원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보면 피마 카운티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1902년에 미국과 이제 멕시코와의 이제 국경 분쟁으로 해서 나뉘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1902년에 이제 나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이 피마인디언들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지원이나 식량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받았고 멕시코에 거주하는 피마인디언들은 그런 지원 없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미국 거주 피마인디언들의 실제 질환
질병이 을 보니까 65 남자의 65%, 여자의 70%가 이제 다 당뇨가 걸리는 이상한 이제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대신 멕시코에 거주하는 피마 인디언들은 7% 수준의 이제 당뇨 발생률을 보는 것을 봐서 이 인디언들은 1902년도하고 현재에 비교했을 때 유전자 서열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유전자 서열은 거의 변하지 않았을 테지만 어떤 환경적인 변화들, 실제 과도한 서양식 고열량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인구의 70%가 당뇨병이 걸리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이제 중국의 산시성의 한 산시성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1년에 8만 명에서 10만 명의 기형아가 출산이 됐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엽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쪽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야채를 섭취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산모들이 야채를 섭취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뇌병변 형태의 이제 기형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밀가루에 엽산을 섞어서 공급한 이후로 기형아 출산율이 85% 감소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어렸을 때 에도 실제 염색체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쌍둥이는 상당히 유사한 이제 어떤 에피제네틱 체인지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좀 아이 때와 좀 다르게 서로 다른 에피제네틱 변화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에피제네틱 체인지는 다르게 나타난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쌍둥이들도 어떠한 경우에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한 명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한 명은 운동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성격 차이들도 나타나고 이제 질환의 차이, 수명의 차이도 나타난다는 걸 이제 이 에피제네틱 체인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분자 생물학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이시지만 여기 DNA 유전자 서열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C의 사이토신의 메틸레이션 그룹이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이 DNA들은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히스톤 뉴클레오점과 이제 히스톤의 뉴클레오점 형태로 이제 뭐냐 진행이 되는 형성이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틸레이션, 메틸레이션, 뭐 스몰레이션 같은 이런 에피제네틱 체인지들이 결국에 이렇게 다 히스톤 테일에 표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을 해서 정자와 난자의 핵으로 들어갈 때 크로마틴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런 에피제네틱 체인지 정보들이 인포메이션들이 다 이런 염색체 형태로 이제 정자와 난자의 핵으로 들어가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될 때 결국에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non-coding RNA까지 다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현상들이 보통 3세대까지 전달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수정란은 이렇게 블라스토사이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로 발생하기까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체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세포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40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근데 이 중에 이 세포들은 약 200개 다른 형태의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졌는데 어떻게 옆에 200종류의 기능이 다른 세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유전 정보지만 실제로 소정란이 우리 조직 어떤 이제 근육세포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발현시켰을 때는 근육세포가 되는 것이고 이제 신장세포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면 신장세포가 되고 간세포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진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면 간세포가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결국에는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가 됐을 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의 발현은 어떤 캔서가 된다든지 혹은 젊었을 때 뭐 혹은 젊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에피제네틱 체인지들은 변하게 됩니다. 마,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상인과 캔서 환자의 유전자의 서열의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정상인과 이제 어떤 환자의 차이는 이런 에피제네틱 체인지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에피제네틱스에 굉장히 많은 중요도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보신 그림이지만 이 여기 메틸레이션 우리가 갖고 있는 메틸레이션은 조직 한 명이 갖고 있는 조직별로도 다르고요. 조직별로 다르고 개인 간에도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간에 갖고 있는 이제 조직끼리도 서로 다른 메틸레이션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틸레이션 패턴의 차이를 분석을 하면 이 개개인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인이 정상인과 혹은 이제 캔서 환자인 경우에도 분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를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 때문에 이런 이제 저희 기술 onco 캐치라는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액 안에는 이제 떠다니는 DNA들이 있는데 이 떠다니는 DNA들을 저희는 이제 어, 뭐냐 분리를 해서 양쪽에 어댑터를 붙이고 이거를 이제 실제 일루미나 직내에서는 시퀀서에 이제 플로우셀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약간 시그널을 증폭을 합니다. PCR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하나만 있으면 DNA 조각이 하나만 있으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폭을 시켜서 일정량이 되면 이 형태에서 저희가 시퀀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막대에 있는 부분에 있는 시퀀스를 하나 읽고 하나 읽는데 요런 클러스터가 보통 약 3천만 개가 이제 기본이고 그 이상 되는 최근에는 초창기엔 3천만 개였고 요새는 3억 개 정도가 되는 클러스터를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시퀀스 PCR을 하나 해서 염기를 하나 붙이고 스캔을 한 다음에 다음 염기를 하나 붙이고 다시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열을 TAGC라는 이런 서열을 얻게 되고요. 얻게 된 서열들은 실제로 우리 휴먼 지노 데이터베이스 서열에서 어떻게 이제 분석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체 유전자를 다 보겠다 그러면 홀 지놈 시퀀싱이 되는 거고 엑선 부분만 보겠다 그러면 홀 엑선 시퀀싱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특정 메틸레이션 사이트만 보게 된다면 타겟티드 시퀀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조그만 이제 DNA 택들은 휴먼 지놈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서 이 택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구나를 계산을 해서 실제 애들이 어느 정도 피크를 유지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엑손과 인트론 엑손 사이에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는 걸 실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컨디션 1 정상인 그리고 컨디션 2 캔서 환자의 이제 이런 시퀀스 데이터의 패턴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컨디션 1과 컨디션 2의 패턴을 실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비교를 통해서 정상인과 캔서 환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메틸레이션 패턴은 이제 여기 유방암 환자하고 정상인과의 패턴을 보면 같은 마커의 메틸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 환자와 런 캔서 환자의 메틸레이션 패턴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메틸레이션 패턴이 나타나는 걸 기본으로 저희는 특정 이제 정상에서는 메틸레이션이 돼 있지만 이제 캔서 환자에서는 메틸레이션이 감소되어 있는 하이퍼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실제 이런 형태의 이제 NGS 기반의 실험을 했고 작년 이제 8월 19일 날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논문을 냈는데 이 논문에 이제 기반이 되는 클러스터링 데이터를 보시면 여긴 정상인이고요. 이쪽은 이제 대장암 환자고 이제 좀 폐암 환자입니다. 서로 다른 메틸레이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한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패턴 비교를 통해서 이런 이제 환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실제 논문에서 작년에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멀티오믹스 캔서제는 이제 멀티오믹스 기반의 캔서 폐암 환자를 디텍션하는 방법인데, 이건 나오죠.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기반은 저희 온코캐치 E 서비스라는 이제 어, 서비스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상인과 캔서 환자의 유전자를 보시면 정상인은 메틸레이션이 좀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암 환자는 메틸레이션이 좀 적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겠죠. 저희는 이 메틸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요 DNA 조각을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요렇게 잘라버리면 암 환자는 요런 이제 요런 패턴을 갖게 되고 정상인은 이제 한 번 잘린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잘려진 DNA 양쪽에 프라이머를 하나 붙인 다음에 여기가 뭐냐 엔자임으로 자르면은 자르게 되면은 이제 P5라는 프라이머가 하나 더 붙게 되는데 저희 요 P5라는 프라이머를 이제 시퀀싱상에서 읽어내서 이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상인과 암 환자가 어떻게 메틸레이션 패턴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 정상인 환자가 갖고 있는 메틸레이션 패턴과 캔서 환자가 갖고 있는 메틸레이션 패턴을 비교하는데 이게 6만 5천 개의 메틸레이션 마커다 보니까 환자 수가 600명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간이 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AI 지노믹스를 통해서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구분했고 이걸 통해서 정상인과 캔서 타입 1, 2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런 캐치 E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 논문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 콜론 캔서 환자 96명이고요. 정상인 183명과 다이렉트하게 그냥 1대1로 비교한 경우에 어크레시 0.983의 이제 정확도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스테이지 1, 2 콜론 캔서의 경우 스테이지 1, 2, 3, 4를 구분을 해서 프리디스션을 했을 경우에 실제 액큐레시가 94.1, 94%, 모두 90% 가까이 이상 되거나 가까이 되는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저희가 얼리 캔서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매우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롱 캔서나 뭐 게스트릭 캔서, 다른 브레스트 캔서 모두 0.9 이상의 어크레시를 가졌고 모두 이제 스테이지별로 높은 이제 그 검출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블러드 마커에서는 지금 게스트릭 캔서나 롱 캔서의 어떤 이제 정확도를 갖고 있는가를 봤더니 저희 어느 정도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CYFRA21이라든지 CEA라든지 이제 CA19는 이제 폐암이나 다른 다양한 암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이제 블러드 마커로서 요거로 이제 많이 이제 미리 암에 대한 어떤 검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환자군에서는 이 블러드 마커들로는 0.5 정도의 이제 큐레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보면 이 CEA나 CA19-9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 90%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보면 보통 사기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 그렇게 나타나고 조기암 1기나 2기에서는 거의 디텍션하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정상인 183명과 캔서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이제 캔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중에 캔서 환자 420명 중에 405명을 캔서 환자라고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센시티비티는 96%입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 118명을 정상이라고 했고 65명을 캔서라고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64.5%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405명에 대한 이제 가지고 실제 캔서 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지 캔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암 환자 92명, 폐암 82명, 그리고 위암 환자 115명, 유방암 환자 110명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어, 유병암 환자의 어크레시 89.2%, 그리고 게스트릭 캔서 93%, 그리고 폐암 83%, 이제 콜로레스테롤 캔서 85%라는 이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이제 를 가지고 캔서를 찾을 수 있고 캔서 타입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는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혈액 8ml 가지고요.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 온코캐치에서 캔서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리스크 스코어를 가지고 각 그 정상인과 각 환자별로 각 환자군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결과 캔서 리스크 스코어로 정상인과 각 환자들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계속 찾아냈고 그리고 그럼 이게 얼리 캔서까지도 디텍션 할 수 있는지까지도 저희 봤을 때 실제 캔서 클래시파이어로 얼리 캔서 스테이지 1과 2에 있는 사람들 이제 캔서 환자들만 봤을 경우에 저희가 271명 캔서 환자 중에 246명을 캔서로 지정을 해서 90.8%의 센시티비티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캔서 타입 클래시파이어에서도 브레스트 캔서, 이제 게스트릭 캔서, 런 캔서, 콜레스테롤 캔서 모두 92%, 85%, 90%, 61%의 이제 어큐레시를 가지고 얼리 캔서 스테이지 1과 2의 얼리 캔서를 디텍션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EDGC에서는 이제 현재 여기 네 가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네 가지 캔서는 캔서 클래시피케이션과 캔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췌장암하고 이제 담도암, 담낭암 그리고 멜라노마 색종까지는 이제 캔서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캔서 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 환자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이게 환자 수량이 100명 이상 확보되면 이 부분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간 그리고 오바리 그리고 그 자궁암 관련된 부분도 현재 IRB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밝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암 말고도 질병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대상으로 이 온코캐치 서비스를 온코캐치로 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추후에 완치가 가능한지까지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앙대학교하고 이제 브레스트 캔서, 런 캔서, 파니크레틱스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어, 메틸레이션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실제 치료가 되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코캐치 이 서비스는 현재 이제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끔 이제 수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에서 어떤 이제 검체 의뢰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런 온코캐치 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저희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셀프 리드니 튜브를 가지고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병원에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캐치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튜브는 이제 상온에서 약 14일 정도 안정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7일 안에 보내주시는 게 가장 이제 안전하고 상온은 이제 18도에서 25도씨 온도로 이제 해주시면 그 안에서 7일까지 혹은 14일까지는 안전한 상태로 저희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샘플 리포트는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 캔서 스코어에 따라서 하이 캔서 스코어하고 이제 로우 캔서 스코어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캔서 스코어가 높으면 이제 하이 캔서고 이제 로우 캔서 스코어 정상인에 가까운 로우 캔서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저희 여기에 캔서 리스크 스코어를 먼저 보여드리고 낮은 경우죠. 여기는 이제 정상 캔 뭐냐 클라이언트의 스코어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 정상인의 캔서 리스크 스코어를 보여주고 이쪽은 캔서 환자들의 캔서 리스크 스코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캔서 리스크 환자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게스트릭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캔서 환자보다는 낮지만 정상인보다는 좀 높은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제 환자 한 명의 이제 결과입니다.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게스트릭 과 관련된 이제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 하이리스크인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리스크 캔서 스코어를 알려드리고 종합적인 그리고 실제 전체 캔서 환자 평균 대비 클라이언트의 캔서 리스크 스코어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고 이제 정상인은 얼마인지 보여줘서 이 부분 보여준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 캔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보여드리는데 이 환자분은 게스트릭 캔서 쪽에 매우 높은 수치를 갖고 있어서 게스트릭 캔서에 대한 이제 주의 혹은 추후 검사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저희 리포트를 보여드리고요. 현재 저희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그룹은 외국에 있는 주로 미국인데 가던트하고 그레일이라는 이제 주 업체고 가던트는 이제 콜론캐스 한 가지만 하고 있고요. 그레일은 이제 바이설파이드 컨버전 시스템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현재 여기도 현재 콜론 캔서와 멀티 캔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 EDDC는 이제 MRC라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액량이 8ml만 충분하고요. G컴펜트는 아까 이제 그레이르사인데 여기는 홀주는 바이설파이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혈액이 50ml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설파이드 컨버전 하는 순간 DNA 90%가 로스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50ml의 이제 혈액이 필요하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메디 칩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혈액의 양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